프린트 보시면 우리 도요사의 명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요사의 명상 풀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뭐 때문에 중요하다? 서술자의 변화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몇 인칭일까? 왜 이런 서술을 했을까? 도요새의 명상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찍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뒤에 평가 문제집에 전체 줄거리 있는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평가 문제집에 64페이지 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67페이지. 평가 문제집에 67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평가 문제집 상학원은 사서 이 정보들을 조금 정돈해 두세요. 나중에 꺼내서 쓸 사전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편의상 계속 복사를 해드리는 것 뿐인데 어지간하면 구매를 하시고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고요. 잘 쌓아봅시다. 자, 전체적인 줄거리에 따라 이 작품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죠. 시점 보시면 어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인물변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변합니다.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주제는 되게 많아요. 주제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산업화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의 비판, 평가 문제 67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가 민족의 비극적 역사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잡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작품의 구조 보시면 발단 전개 위기절적 결말인데 총 뭐로 나눠지고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지고 있다는 걸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1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1부의 주인공은요, 이 가족들, 아버지, 제적당한 형, 일확천금을 꿈꾸는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인 나로 등장을 하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구나. 그리고 재수생인 병식은 친구와 함께 밀렵한 도요새를 팔아 유흥비로 쓰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부의 주인공은요, 이 병식이라는 사람. 그리고 얘의 직업은 재수생입니다. 근데 얘의 가치관은 어떠냐면요, 형이 서울대를 가요. 서울대를 가는데 학생운동을 하다가 잘려서 집에 돌아와서 백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가져요.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발탄이라는 작품을 참 아시면 좋은데, 오발탄 역시도 형과 동생이 나오거든요. 형이 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돈을 귀럽게 못 벌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면 여동생이 몸을 팔아가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이 형이 정직하게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는 결말로 끝이 나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동생이 너무 싫은 거예요. 형도 이 퇴역군인 아저씨도 이 아버지도 생산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생산성이.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정직하게 사는 거? 아니,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물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치관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등장해요? 도요새에 대한 행위로 등장합니다. 자, 소설에서는요, 소재가 되게 중요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이 도요새라는 소재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병식은 이 친구가 등장하죠. 거기서 이제 족제비라고 나오는데 친구가 제안을 해요. 야,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랑 도시나 버리자. 그래서 이 강에 가가지고 도요새를 다 잡아주는 겁니다. 독약을 풀거나 덫을 놔가지고 도요새를 잡아요. 그 도요새를 잡아서 박제를 하는 거예요. 내장 다 끄집어내가지고 딱 그 밀랍으로 다 칠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취미인 부자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박제를 해서 소고비 명목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요새를 어떤 가치관으로 보고 있어요? 도요새를 물질적 가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물질적 가치관. 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가 1부예요. 우리 병식이의 이 오프닝 때 이렇게 박제를 팔아가면서 하는 게 1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2부에서는 이 병식이의 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국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자기의 분신으로 던지고 있는 사람이 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울대에 붙였는데 1학년이야. 근데 사회운동을 했었던 거지. 이 사회는 지금 잘못됐다. 그래서 원래 시위를 하다가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1학년이면 좀 많이 봐주거든요. 근데 재수가 없었던 거지. 약간 본보기로 퇴학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신분이 없어진 거야. 백수가 된 거야, 백수.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뭘 겪은 거야? 내가 열심히 세상을 두드리면 더 좋은 이상향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다짐과 그 삶의 방향성이 꺾인 거예요. 응? 백수가 됐어, 무직 백수가 서울대생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뭐겠어? 좌절감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이제 병식이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병식과 이 병국의 갈등 라인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학을 당해요. 근데 어느 날 선배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 혼자 있으면 나 좀 도와서 일 좀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강가로 가니까 뭐가 다 죽어있는 거야? 도요새가 시체처럼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저쪽에 있는 저 공장에서 폐수를 너무 많이 쏴가지고 아, 이 도요새가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얘가 이 좌절감에서 뭐로 바뀌냐면 의지를 갖게 돼요. 즉 목표의식이 생깁니다. 바로 뭐죠? 도요새를 구하자. 이거에 대한 이 가치관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당히 하면 좋은데 약간 이 사람의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즉 좌절감을 느낀 자기의 그런 이상향이 꺾인 사람이 새로운 이상향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 이제 몰입되게 돼요. 심할 정도로. 그래서 이 도요새를 자기와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현실 세계에 막혀서 죽어버리는 그런 자기의 동질감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파고 보니까 누구랑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 병식이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있는 애가 얘가 독약을 풀고 사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뭐야? 박쥐한테 팔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지. 이 사람의 임무는 뭐예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무슨 가치를 따라가는 걸까? 좋은 세상을 만들자. 이상적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뭐의 갈등이에요? 외적 갈등이고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고 가치 간의 갈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만약 이 작품이 나오면 이 포인트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부 볼까요? 학생 운동에서 대학에서 제적된 병국은 낙향하여 자책감을 가지고 살다가 동진강 하구의 환경오염 문제와 세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2부까지. 자, 그럼 위기절정이 이제 3부가 등장합니다. 3부. 3부는요, 아버지의 시점으로 시작이 돼요. 아버지. 아버지는요, 속성이 있는데 이북 출신의 퇴직 군인이에요. 이 시기에 요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문제의식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거에 대한 비판. 그죠? 그리고 이 환경오염에 대한 비판. 그리고 낙향민들의 슬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잡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6.25가 터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원래 여기 있던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만 혼자 피난와가지고 여기에 박혀있는 거야. 그럼 가족들은 다 여기에 있고요. 자기는 여기만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느끼는 상실감.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그리운 거지.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내내 이 약혼자를 그리워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실향민인 나는 도요새를 보며 분단으로 인해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조사하던 중 군 통제 구역에 들어갔다 붙잡힌 병국을 데리고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스토리라인들을 조금만 또 설명을 해드리면 얘가 여기 와가지고 군인이 돼요. 남한에서 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딱 이게 봐봐 북쪽에서 왔잖아. 그럼 얘를 무슨 취급당하겠어? 빨갱이 취급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국군이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저 빨갱이새끼들 죽일게.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국군이 돼가지고 열심히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부상을 입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한 병원에 되게 됐는데 거기서 한 예쁜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간호사는요 자기만 다르게 되게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생각을 해요. 되게 강인하고
생명력이 넘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되게 대시를 많이 했어요. 우리 왕배우님이 좀 잘생기셨었나 봐. 그래서 대시를 되게 많이 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있었어? 약혼자가 있지만 결국은 어차피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되게 물질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병식보다 훨씬 더 악착 같아요. 그래서 이 병국이가 원래는 뭘 했어? 서울대까지 갔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들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했어요. 서울대생 판검사 엄마다, 의사 엄마다,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얘가 실패를 했잖아. 그래서 개같이 조져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억척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돈 밝히고요, 너무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이 등살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연인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가 뭐냐면 결국은 아버지가 퇴직을 한 다음에 공무원이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엄마가 막 찌르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금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자금은 공적인 자금이잖아요. 그럼 함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엄마가 이렇게 옆구리 찔러가면서 그거 1,000만 원, 그거 그냥 우리가 쓰자. 우리가 써서 이득을 남기면 그 이득은 우리가 가지면 되고, 그 1,000만 원 뭐해? 다시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 1,000만 원으로 비트코인 사자. 2배 돼서 2,000만 원 되면 1,000만 원 갖다 놓고 1,000만 원 우리가 먹으면 되지 않느냐.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금 관리를 빼돌립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횡령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자마자 걸립니다. 하자마자 조져져가지고요, 없어져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백수가 돼요. 근데 그걸 또 누가 탓해요? 어머니가 이제 얘를 탓하는 거지.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이 남쪽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이 사람을 계속 그리워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병국이를 데리고 자꾸 이제 그 술집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그 장면들이 이 수능특강에 이제 실려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도요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요새와 자기를 또 동일시합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 존재가 나와 동일하구나.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실향민의 슬픔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아버지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북한의 이데올로기들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산가족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알고 있지, 또 약혼녀를 못 잊고 있구나.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몰래 갑니다. 근데 몰래 갔다가 경찰서로 끌려가요. 왜일까? 이 사람이 접점했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간첩이랑 접점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의심을 받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그리고 이 병국이도요, 또 경찰서에 끌려가요. 왜일까? 얘가 이 도요새가 왜 그렇게 죽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도요새를 계속 따라간 거야. 근데 그게 군부대를 넘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처럼 생겼게 된 거예요? 간첩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또 이제 아버지가 꺼내놓고,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이제 열거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로 넘어가게 됩니까? 이제 사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태까지 다 뭐였어?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다 세밀하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전지적 작가 시점을 때립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사부에서 굵직굵직한 장면들이 2가지 정도로 뽑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가 이 형제의 난입니다. 병식과 병국이가 대판 싸워요. 그러니까 얘가 뭘 알아버린 거야? 병식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집에서, 여기서 등장한 아버지와 이제 그리움을 논했던 그 술집에서 대판 싸웁니다. 의자 던지고 책상 던지고 이 새끼 하다가 이제 그래 형이지 하면서 참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갈등이 왜 일어나? 다시 한번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가고요. 개 같은 거 이러면서 이제 가고요. 병국이는 이제 터덜터덜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째 씬이 뭐냐면, 얘가 집에 가는 버스에 실어요. 이 경찰서에서 아버지가 꺼내준 다음에
이 사람이 버스에서 이제 싣고 이제 털털털 가고 있는데 어디서 뭐가 보여요? 도요새가 보여요. 도요새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기사에 쓰여 있었던 그 장면을 환상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이렇게 등대가 있거든요. 등대가 이렇게 밝혀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등대죠. 근데 새들이 이걸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밝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둡잖아. 그래서 여기에 대가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면 낮인 줄 알고 움직이는 거야.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지. 그래서 여기 대가리가 부러져도 떨어져서 다 죽어요. 즉 이상을 향해 찾아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받아요?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게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다? 나의 모습과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이 나는 게 이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 라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아래에 서술 시점 변화 있죠? 별 5개 하시면 됩니다. 별 5개. 그리고 이번 주에 드리는 과제물도 이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좀 초점을 두시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4부로 구성된 이 작품은 각 부마다 시점을 달리하여 서술함으로써 각각의 인물의 내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결말을 살인칭 시점으로 서술하는 것은 작가가 의도하는 사회적 가치를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소설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시점 변화는 실향민의 한해, 분단의 아픔, 무분별한 산업 변화로 인한 환경 오염, 물질 중심적 가치관 등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며 각기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을 통해 동일한 사건과 사물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인물들의 특징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수능이 좋아할 요소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이 현재 이 가치관의 갈등 때문에 등장하는 이 부분 오발탄으로서 등장을 했었고요. 이 서술자가 변화하는 부분들 맨날 오답으로 등장해요. 맨날 서술자를 변화시켜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건 맨날 오답이었거든요. 서술자가 안 바뀌어서 얘가 나오면 뭐예요?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주제의식도 어때? 학생들한테 전달하기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앞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글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2페이지. 속도감 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셨으니까. 자, 새처럼 모든 구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싶었다. 나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내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이 땅을 떠나 멀리 완전한 자연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나그네 새를 볼 때마다 간절하게 사무쳤다. 그러니까 새에 빠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회설을 믿지 않지만 이승에서 새로 변신할 수만 없다면 내세에서라도 죽어서라도 새가 되어 태어나고 싶었다. 인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새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새와 나를 바꾸고 싶었다. 선택권을 준다면 새 중에서도 시베리아나 저 툰드라가 고향인 도요새가 되어 높이 멀리 날아가고 싶었다. 감정 뭐예요? 여기서 탈출하고 싶다. 그 이유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추구했지만 현실에 의해서 좌절되게 되는 거죠. 나는 동진강학으로 내려가다가 삼각조 갈대밭을 채 못 가 남쪽으로 뚫린 큰 길로 접어들었다. 한쪽으로 바다를 낀 그 길로 500m쯤 내려가면 해안경비군 파견대가 있고 다시 그만한 거리를 내려가면 옹폴이라는 옛 포구가 났었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적만 해도 축향의 소형 발동전이 닻을 내렸고 모래펄에 그물이 어수선하게 걸렸던 옹폴이었는데 과거를 회상하고 있죠. 내륙 쪽에 공단이 조속되고 난 후 이제는 포구가 아니었다. 동남만 연안이 폐수 오염으로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쯤 때마침 웅포리는 포장도로가 닦이자 그곳은 유흥가로 변했습니다. 자, 뭘 제시하고 있죠? 시골이었던 공간이 뭐로 바뀌는? 도시의 유흥가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긍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의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민들은 해변가에 포장주막을 차리고 즉석 매운탕과 생선회를 팔기 시작했죠. 물론 물고기는 부근 어촌에서 받아 나왔어요. 그러자 작업모와 안전모를 쓴 공장 기술자들이 출퇴근용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웅포리까지 몰러 나왔고요. 장사가 잘 돼서 버스 노선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 봤을 땐 뭐예요?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이 서술자는 생각하고 있어요. 돈깨나 만지는 시인의 투기꾼들이 웅포리의 여자까지 갖춘 큰 방석집을 벌였고요. 웅포리는 소문난 유흥가로 발전했습니다. 바로 요약적 제시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태까지 이렇게 변화해요.
그래서 주제는 환경 파괴 되겠습니다. 나는 움토리로 가는 참이었다. 그곳에 가면 내가 늘 찾는 집이 있었다. 자, 집 동그라미 하겠죠? 찾는이니까 뭔가 긍정적인 공간감이에요. 자, 요번 6월에는 공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중요했지. 근데 요번에는 공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9월 달에. 그리고 수능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같이 물어볼 겁니다. 이게 변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럼 왜 중요할까를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왜 찾을까? 유흥가에서 좀 떨어진 암벽 아래 아바이집이라는 해묵은 소주집이 있었습니다. 칠순에 가까운 할머니가 손자를 하나 데리고 소주에 매운탕을 파는 들여앉은 주막이었다. 그 할머니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6.25 전쟁 흥남 철수 때 피난 나온 38 따라지로 잡아봐. 이 공간이 누가 만들었어요? 시장민이 등장을 했단 말이야. 즉 아버지가 왜 자꾸 이 공간을 갔을까 생각을 하면 결론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주제의식은요 현대시로서도 수능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그 술집을 아버지로부터 소개받았다. 서울서 내가 낙향했을 무렵 과거죠. 어느 날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아바이 집을 갔다. 이제 너도 아버지와 잔 나눌 사이가 될 것 같아. 내가 어릴 적부터 나는 사실 오늘같 이런 날을 기다린 셈이지. 자신과 술잔을 함께할 날을 말이야. 내 마친 과거지사를 들어본 점은 역시 맏아들밖에 없으려고 하는 말이야. 지금 말 떨고 있죠?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장치예요. 왜? 퇴역군인이잖아요. 군인의 상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정신적, 육체적 장애를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리가 없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말을 더듬거나 벌써 이제 정해져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목로에 소주병을 놓고 마주 앉아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다. 그날 나는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아버지가 동해를 볼 때 느끼는 의미, 도요새를 왜 사랑하느냐라고 처음으로 가슴 깊게 새겨들었다. 아버지에게 이 도요새는 뭐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하는 매개체가 되겠습니다. 내가 유엔군 포로가 되자 나는 전향했어.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내 뜻에 따라 국군으로 자원 입대한 셈이지. 6개월 뒤 금화전투에서 훈장을 받고 육군 소위로 승진됐어. 1사후퇴 끝났으니까 다시는 고향을 땅을 못 밟고 말았잖는가. 고향 땅이 수복되면 가족 데리고 이남으로 내려오는 꿈을 꿨던 게 모두 수포로 돌아갔어. 내가 변하기 시작한 게 바로 그때야. 껍질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려던 병아리가 다시 달걀집으로 들어가고 싶으니 원상복귀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랄까. 자기를 병아리에 빗대고 있죠. 다시 알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는 그 주머니에 수첩을 꺼냈다. 수첩을 뒤지더니 낡은 편지 봉투를 집어냈죠. 아버지는 손이 떨렸고 나는 아버지가 또 고향 통천 공간감 만들어지죠. 두고 온 조무부님과 두 삼촌, 고모, 가족들에 대한 옛사진을 보여주는 줄만 알았는데 그거는 이미 많이 봤었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꺼낸 사진은 명함 크기의 가족사진이 아니라 색바랜 우표만한 증명사진이었다. 넌 이해할 거야. 이 사진을 보더라도 나를 이해할 것 같아. 그러면서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누구였어? 아버지의 옛 약혼녀였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아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래대로라면 원래는 납득 못하지. 우리 엄마가 있는데 자꾸 다른 여자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납득이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줄거리 중요하죠. 병국이의 아버지는 철새가 도래할 때면 새를 보면 이북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시간만을 살아있다라고 느낍니다. 병국의 어머니는 그런 남편과 학생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적된 병국이를, 너무 중요하죠,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새를 떠나보러 다닌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 한 줄 때문에 이 어머니의 포지션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루는 병국이 군에 억류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신을 데리러 온 아버지에게 병국은 새가 집단으로 죽은 사건을 조사했고 그게 동생 병식이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부로 들어가죠. 너 그날 속교척 방송에서 말이야, 새를 독살하고 오는 길이었지? 형이겠죠? 그래서 그게 뭐 어쩌다는 거야? 병식 표정에서 비로소 장난기가 사라졌다. 그는 조금 얘기 종호처럼 아주 당당한 얼굴이었다. 뻔뻔스러운 자식, 언제부터 그 짓을 했냐? 그건 그렇고 왜 새를 죽여? 병국의 모청이 높아졌다.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병식도 병국이도 전부 다 나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변했네. 요거 반드시 체화해둘 것. 시점 나와. 이번에 9월, 6월 다 나올 거야, 수능에도. 나원, 별 말코 소리를 갖는군. 아니, 날아다니는 새도 임자가 있나? 이 지구에 사는 새를 몽땅 사들였어? 아님, 형이 매입했다라는 거야? 바로 새를 뭐로 보고 있다? 물질적 가치로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형, 우선 한 장 꺾지.
형제 우정을 위해서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죠. 누가 그 일을 시키고 있어? 그 사람부터 내 받지 않은 사람을 이제 보고 싶고요. 왜 그래? 두lum이나 큰악새 같은 보호조가 아닌 큰애 빠진 잡새 죽였다고 고발할 때 날아가는 새 잡아 박제해서 호구 있는 것은 죄가 되고 돈 많은 놈들이 사냥촉으로 새를 잡아 영양 보충하는 건 죄가 안 된다는 이 말씀이야?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물질적 만능주의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귀한 새들은 지켜야 되고 귀하지 않는 새들은 막 죽여도 된다라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 비판적인 사고방식도 갖고 있죠. 이 지구상의 휘구주들이 계속 멸종되는 건 너도 알지? 인간이 새로운 새를 창조할 수는 없어. 그럼 개똑같은 이론은 집어치워. 내가 알기론 이 지구상에 30억이 넘는 새들이 살아. 그 중에 내가 50마리쯤 죽었다고 치자. 형은 그게 안타까워? 그렇다면 참새구이도 없어버리지 뭐. 그럼 닭도 해방시키자고. 닭지 않은 놈을 못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아우 역사를 틀어지고 대파 싸우게 되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뒷장면이 뭐라고요? 이 버스에서 타고 가면서 이 환상을 보는 그 장면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죠. 자, 문제로 가봅시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유연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번 별 5개죠? 별 5개. A는 이야기 쪽 서술자,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서 회상을 하고 있고요. B는 이야기 밖 서술자, 전적 작가 시점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고요. 다시 한번 서술자 강조드리는 파트고요. 2번도 별 5개예요. 이게 3번인데 틀리셨으면 뭐가 되게 약하다? 공간감 약해요. 공간감 너무 약하고요. 정보 찾는 문제가 좀 약하거든요. 3번이 틀린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옛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전란으로 떠나온 장소이다. 디귿이 어딘데? 디귿이 고향 통천에 두고 온 조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 3번 아닌가요? 그죠? 몇 번 하셨죠? 3번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걸 했지? 왜 풀었을 때 너는 괜찮았지? 기억. 잠깐만 다시 볼게요. 그 원인을 제공한 이 땅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 너무나 맞고요. 니은. 아바의 집이라는 해묵은 소주집이 있었다. 2번이네요. 이거 내가 체크를 잘못했군요. 네, 2번입니다. 2번이고요. 봐봐, 이것도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보의 인지성. 그죠? 2번에다 찍었는데 3번으로 찍혀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정보의 인지성. 이미 알고 있었지. 하지만 뭐가 업데이트된 정보였어요? 사진을 본 게 업데이트된 거죠. 그래서 나는 약혼녀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뭐다? 얼굴은 그때 처음 본 거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과 정보의 인지의 변화, 이 지점도 또 등장할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넘겨주시고요. 그러게 3번은 존나게 맞았는데. 네, 3번. 내용은 쉽죠? 그래서 보기 정도만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물들 사이에서 소통의 매개 혹은 대립의 원인. 이유가 뭡니까? 새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었겠죠. 답은 쉬웠습니다. 5번. 병국이 멱살을 틀어주고 대립하는 모습은 뭡니까? 왜 싸워요? 서로 물질과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시대 상황에서 맞서고자 하는 태도?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서술자 너무 중요해요. 왜 강조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느낌을 살려서 그 갈래복합 있죠? 갈래복합까지 풀고 쉬어봅시다. 오늘은 이 작품까지 할 텐데 실척전 별 5개입니다. 별 5개짜리 고전소설이에요. 9월에 나올 만해요. 9월에 나올 만하고 그 다음에 유능길의 9켤레 구두는요 안 나와요. 왜냐면 저번 작년 수능에 유능길이라는 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는데 얘는 따로 설명은 따로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 너무 쉬워. 간략하게만 이야기할 거고 1학년 교과서에 정말 많이 실려요. 그래서 아마 많이 봤을 거니까 시점만 좀 챙겨봅시다. 이 9켤레 구두가
시점이 뭐였을까? 최첨자는 좀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고전소설. 오늘은 소설을 좀 봅시다. 풀고 휴식하겠어요. 휴식할게요. 38 마지막 작품. 뭐는 좀 알고 가셔야 된다. 최적전. 이거 나올만 하거든요. 이거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소재 중에 하나고요. 주체는 좀 전형적이긴 해요. 가족들이 혼사장애 모티프거든요. 가족들이 만나서 이제 처음에 남자가 여자가 만나. 또 뭐 누가 반대하겠어. 또 가족이 반대하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사랑을 해. 그래서 애로 낳아. 근데 전쟁이 또 터져. 전쟁이 터져가지고 헤어지는데 이 작품의 포인트는요. 글로벌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일본, 중국,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합니다. 봐봐. 고전 소설의 전형성들은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꿈과 현실을 오고 가거나 아니면 한국에 함정됐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요. 그 틀을 벗어나는 거야. 조선 후기야. 그러다 보니까 고전 소설의 그런 우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즉 전기적인 요소가 되게 줄어듭니다. 하늘이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도와주고 선녀가 와가지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그럴싸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장사꾼이 돼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만나는 건 우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 말도 안 되게 도와주는 그런 뉘앙스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뭐 하이라이트 부분이 등장을 해서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내고 싶다 고전 소설을 그럼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구두로 남은 사내는 사실 가볍게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어디를 보시면 되는가? 우리 평가 문제집으로 가볼까요? 프린트 어디로 가는가? 평가 문제집 241페이지로 가시면 되겠네요. 241페이지. 241페이지로 가시면 되고요. 거기에 전체적인 줄거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만 좀 볼까요? 특징부터 보고 가죠. 만남, 이별, 재회를 반복하는 구조를 이루어진다. 이게 이생규장전이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이생규장전도 처음에 만나요.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집니다. 그러다 전쟁이 터져가지고요. 여자가 죽어요. 근데 여자가 귀신이 돼서 다시 만나요. 하지만 귀신이기 때문에 현실에 오래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들을 반영해서 발전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대적 상황과 전쟁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이 작품의 의의예요. 그러니까 다른 고전 소설들은요, 그냥 전쟁이 나서 힘들다 정도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인물들도 다 어떤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평민들이 아니라 약간 제자가 인형 인물들로 등장해서 평민들의 힘든 삶들을 그렇게 보여주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전쟁이 어떻게 민중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주 절절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서사 공간이 조선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걸쳐 있다.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겠네요. 자, 일단 전체 줄거리를 읽어가면서 좀 볼까요? 전체 줄거리. 남원에 사는 오경은 우연히 본 최척에게 마음이 끌려 시를 써보내고. 자, 봐봐. 이런 소설들은 항상 누가 먼저야? 여자가 먼저야. 남자가 먼저가 아니라 여자가 맨날 시를 먼저 보내거든요. 적극적 여인상.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후 이들은 사랑에 빠져 약혼을 한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이 됐어요. 자, 공간. 어디서 시작을 합니까? 남원이라는 실제 지명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몽룡 성춘향이 있었던 이 남원이라는 공간에 누가 있습니까? 최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척. 항상 그렇듯이 능력은 좀 출중한 편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난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문화들이 있었냐면요. 가난하고 능력이 있는 선비들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약간 이 스폰서의 느낌이었던 거죠. 그 좀 돈 많고 그 나라의 유지들 있잖아요. 그 유지들이 이렇게 딱 보더니 너 좀 괜찮네? 그러면서 우리 집 손님 해라. 내가 너 공부 밀어줄게.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을 보내주는 그런 구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역시도 이 정상서라는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게 중요한 인물은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서 얘가 이제 공부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꾸 여자가 슬쩍슬쩍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서로 이제 눈만 이렇게 흘깃흘깃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눈에 이제 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녀가 거기 있었던 한 소녀가 소녀라고 할까요? 소녀가 항상 이 사람이 직접 주면 안 돼요. 항상 누가 등장해요? 하인이 등장합니다. 이 하인을 통해서 뭘 던져주게요? 편지를 던져주죠. 그래서 한번 나 만나볼래? 이렇게 편지를 던져주는 거죠. 적극적 연인상. 그럼 당연히 대답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냥 만들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사람의 이름은 이오경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거 말이 될까 안 될까? 아무리 조선 좀 나중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말이 돼야 안 돼요? 누가 반대해야 돼? 부모들이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 신부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신부인이 있어. 엄마가 신부인이 있어. 당연히 반대를 해요. 어디 감히 여자가 그렇게 결혼을 하겠느냐. 그럼 또 뭐 하면 돼? 죽겠다. 상사병에 걸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얘가 죽고 자시고 뭐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결혼을 날짜를 딱 잡았거든요. 근데 바로 뭐가 터집니까? 자, 여기서 전쟁이 존나게 많이 일어나요.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전쟁이에요. 바로 임진왜란이 터져요. 자,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 유명한 혼사장애 모티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납득을 하고요. 전쟁이 터져서 또 그거를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당연히 남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착출당해가지고 군대로 이제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척은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잖아, 우리 신부님께서는. 그래서 얘 지금 소식이 안 들려오는 거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지금 7년이잖아, 임진왜란이. 그래서 그동안 얘 늙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갖고 얘가 다른 남자랑 결혼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할까 안 할까?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 기도를 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 오경이라는 분이 지조와 절개를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정말 수도 없이 자살 기도를 많이 해요. 헤어지면 한 3번, 4번 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죽으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약간 개복치 스타일인데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막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최척이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명나라 군대랑도 같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명나라 말을 배웁니다. 명나라 언어 마스터야. 이제 약간 언어 능력자였어. 언어 능력을 배우고요. 나름 열심히 잘 살고 있었는데 애가 되게 어려. 그리고 얘가 결국 뭐가 걸리냐면 상사병에 걸려요. 얘가 열심히 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장군이, 그러니까 이 조력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담당자가 야, 너 너무 어리고 그래, 너 그걸 여태까지 열심히 했고 내가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보내줄게. 그래서 얘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뭘 하게 되는 겁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자기의 지조와 절개를 끼치다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죠. 봐봐, 벌써 헤어짐과 만남이 벌써 2번이나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요, 이제 몽석이라는 아들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맨날 또 꿈을 꾸거든요. 꿈이 뭐 나오게? 꿈에 뭐 나오게? 이거 주제의식의 베이스가 불교가 깔려요. 불교가.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덕입니다. 약간 이런 식의 결이거든요. 그래서 꿈에 부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부처님이 아들이니까 잘 키워라 라고 하면서 이제 몽석이라는 남자아이를 만나게 되고요. 이 아들도요, 수없이 헤어졌다가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시남정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결이랑 이제 똑같고요. 그리고 이 몽석이 났는데 이제 외양묘사가 있잖아요. 그 외양묘사의 얘의 속성은 등 뒤에 아주 큰 점을 갖고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역할을 할까? 나중에 누구세요? 아, 나 이런 사람이라네. 혹시 아저씨? 등 뒤에 딱 보여주면서 아들아!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 그런 밑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결국은 또 뭐가 일어날까요? 우리 전개 볼래?
전쟁에서 돌아온 최척과 오경은 혼인을 해서 아들 몽석을 낳고 행복하게 살지만 곧 뭐가 터져요? 두 번째 전쟁이 시간이 흐르죠.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봐봐, 이거 다 실제로 뭐예요?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정착하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현장감 있는 사실성 있는 전쟁들을 오프닝 팍 배치를 시키면서 이 작품의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실제로 이 작품이 나왔을 때는요, 진짜인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이거 진짜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소설이었고. 그죠? 그래서 정유전에 나서 이제 생이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라핀 놈들이 이제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뭐예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새 덩어리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 세 분, 신부님이랑 우리 장모님, 그 다음에 최척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 한여 있었죠? 하임. 그래서 춘애랑 옹석이. 춘애랑 하임, 한여.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몽석이 아들. 그리고 우리 오경이 아내인 오경이. 이렇게 3분할로 생리별을 찢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3분할로 하고 이제 여기서도 어디 있어요, 여기서도 어디 있어요, 여기서도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는 만나요. 이렇게는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춘애가 얘를 지키다가 칼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고 가다가 등대에 칼을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러고 쓰러지지. 그럼 얘는 시체가 되고 그 안에 아기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근데 오경이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로. 그래서 이렇게 약간 떨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적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남장 모티프도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여인의 모습으로 이제 가기가 어려우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봐봐, 최숙이가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돌아왔는데 내 부인 있어요, 없어요? 부인 없어요. 그래서 얘가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적군들, 이걸 일으켰던 그 개새끼들 내가 다 죽이겠다. 부인의 복수를 하겠다. 왜? 돌아오니까 이 새끼들이 남아있는 여인들 다 강간하고 다 죽이고 다 끌고 갔다. 성노예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 부인도 마치 뭐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아내의 성질이라면 자살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분노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분노의 화신이 돼서 저 적군들을 제가 다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명나라 장소에 실제로 있는 사람으로서 또 등장을 하거든요. 역사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사실감 부여가 만들었는데 여유문이라는 장수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명나라한테 가가지고 저 새끼들 다 죽이고 싶습니다. 저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이 사람의 이 여행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이 최척 아저씨가. 그리고 이 오경 같은 경우는 남장을 하고 도망가요. 여자의 모습으로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고 싶은데 잡혔다가 뭐 했다가 뭐 혼자 도망쳤다가 그러다가 이 돈우라는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돈우라는 조력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약간 그 시가 뭐냐면 얘가 되게 왜소해. 여자가 남장을 하다 보니까 애가 되게 조그마단 말이야. 그래서 돈우가 딱 보더니 너희 동료들이 네가 못 버틸 걸 알고 버릴 것 같구나. 너 내 밑에서 일하려고. 내가 걷어줄게. 근데 얘가 되게 똑똑해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장사를 하거든요. 장사를 하는데 얘가 회계를 받습니다. 이 돈에 밝은 걸. 그래서 비서의 역할을 하면서 전국을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포인트. 자, 그래서 자 이제 어디로 흘러가면 됩니까? 얘는 이제 명나라 중국이고요. 그죠? 얘는 또 어디로 흘러가냐면 얘가 일본으로 가요. 근데 결은 같아요. 이렇게 만나서 얘한테 의탁한 다음에 장사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대가 얘는 일본으로 가고요. 얘는 이제 명나라에 살거든요. 여기 에피소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유문이 얘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자기의 딸내미를 결혼시키려고 얘기를 해요. 엄청난 그거죠. 근데 얘가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뭘까?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람의 생사가 확인되면 죽었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결혼을 아내를 맞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얘가 더 뻑이 갑니다.
아,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의리 있다. 그러면서 더 좋아하고 얘를 더 이제 중히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얘가 죽어요. 얘가 병으로 이제 일찍 죽게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삶의 의욕을 잃고 있었는데 또 이제 또 조력자를 만납니다. 주구라는 또 조력자를 만나요. 얘도 무슨 뭐 할까? 얘도 장사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장사를 하다가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얘가 베트남에 갑니다. 베트남. 근데 그 당시에는 신기하게도 요즘은 베트남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베트남이 되게 유명했었나 봐요. 약간 무역의 중심지 메카로서. 그죠? 거기서 이제 안남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베트남에 가고요. 얘도 일본에서 열심히 장사를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베트남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글이 바로 이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트남에 배가 이렇게 선적이 되어 있고요. 옆에 또 이게 배가 이렇게 선적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주인공 최첨 밤이고요. 바람 소리가 들려요. 자, 그럼 어떤 생각이 날까? 고향 생각이 나고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를 하나 꺼내서 피리를 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뭐야? 또 피리야, 또 피리. 피리. 근데 그 피리 소리를 막 불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가 되는데요? 노래가 되는 거죠. 자, 이 노래는 이 시의 가사는 언제 불렀던 노래일까? 바로 요때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 그리고 결혼해서 서로 주고받았던 희롱을 했었던 그 시였던 거야. 어떻게 이거를 알까?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봐봐. 확신이야 인지야. 확신이야 인지야. 인지를 하게 되는 거지. 되게 웃긴 건 주변 사람들이 되게 웃겨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부인이라고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야, 봐봐, 외국 사람들이잖아. 서로 잘못하면 칼 찔린단 말이야. 그래서 막 가려고 막 업되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너무 밤이니까 제가 다음 날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이 돼가지고 배에 가보니까 똑똑똑 계십니까? 혹시 그 노래 부르신 분 하면서 소장님 하면서 이제 오는 거야. 그래서 밟고 여기 모래바닥이잖아요. 여기서 서로 껴안고 뒹굴뒹굴 사람들이 뭐야? 저거 뭐야? 그러면서 하다가 알고 보니까 서로 부부라는 얘기를 듣고 서로 감동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한국 사람들이 얘는 일본, 얘는 중국 갔다가 베트남에서 만나다니. 야,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다. 그러면서 돈을 꺼내요. 서로 대단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얘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얘가 노예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주고 사는 포지션이야. 얘도. 그래서 여기 있었던 이 주유가 그리고 여기 있었던 최척이 돈을 주고 이 옥경이를 살려고 해요. 값을 치러서. 여태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도두가 아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나는 이 아이한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자기의 돈, 오히려 황금을 더 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이거 질 수 없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이 대단한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그냥 갈 수 없지. 그러면서 이제 소매에 있었던 돈들을 다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중국 땅에다가 뭘 해요? 새살림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중국 땅에다가. 그래서 새살림을 차리게 되는데 여기서 또 아들 둘째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나오고 그 둘째 아들 이름이 몽선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몽선. 두 번째 아들. 자, 그럼 봐봐. 정말 이 긴 흐름을 통해서 다시 만났잖아. 그냥 둘까? 아니, 또 터져. 또 헤어져. 또 헤어져서요. 얘는 뭐가 터지게 되냐면요. 정묘효란이 터집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시기고요, 여러분들. 이게 시기고요. 여기가 쳐들어오는 새끼들이거든요. 일본 놈들, 요 놈들, 이 놈들, 요 놈들이 이제 국가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세 번째로 터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또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생이별. 정묘호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또 누가 헤어지게 됩니까? 여기 있는 오경과 여기 있는 최척이 또 헤어지게 돼요. 심지어 이 최척이는요 뭐까지 잡히게 되냐면 포로까지 잡히게 됩니다. 포로까지. 적군한테 잡혀요. 적군한테. 근데 그 적군끼리 이제 만나는데 거기에 자기의 아들 또래인 청년도 같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서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서로 이제 얘가 스파일까?
아닐까? 얘가 일부러 잡혔나? 약간 이런 이중 스파인가? 약간 이렇게 서로 간 보다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고향이 갔고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자기 아들 잃어본 적 있고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잃어버리고요. 알고 보니까 얘 등 뒤에 뭐가 있어요? 큰 점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누구예요? 우리 옛날에 헤어졌었던 몽석이. 얘가 알고 보니까 몽석이었던 거지. 그러면서 또 여기서 뒹구는 거야. 또 전쟁터에서. 그리고 바라보고 있었던 이 적군의 장수가 야 이거는 하늘이 내려준 뜻이다. 이거는 내가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살려 보내줄게. 그러면서 조력자 역할을 해. 사실 걔도 적군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적군이 된다고 뿐이지. 아까 전에 그 도요새의 명상에서도 북한군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남한군이 됐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거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적군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석방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방해주고 이제 이거를 또 이제 뭐로 돌아오게 되는 구조가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 또 뭐야?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구조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경 씨도요. 똑같아요. 똑같아. 또 혼자가 됐잖아. 그래서 또 포로로 됐다가 또 조력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포로가 아니라 오경이가 결국은 얘를 찾아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 최척을 찾아가는데 난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해적을 만나서 돈을 다 뜯겨요. 그래서 또 자살하려고. 근데 또 누가 등장할까? 꿈속에서 부처님이 등장해서 야 아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또 좋을 일이 있을 거니까 좀 참고 견뎌봐. 그러다가 이제 난파되고 이제 혼자 섬에 있다가 우연찮게 누구예요? 이 조선배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돼요? 여기서 구출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배 타고 다시 한국에 와서 고향 땅에 가는 거예요. 그 긴 글절을 해서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다시 이 남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원에 와보니까 다 어때요? 여기 있었던 이 오경 라인드, 여기 있었던 최척 이 몽성 라인드,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둘째 아들이 있었죠? 그 둘째 아들도 이제 그 중국인 여인을 만나가지고 또 결혼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도 또 굴러 와가지고 다 어디에서 만나요? 남원에서 만나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대로 다 찢어지고요. 아내를 만나기만 하면 다 찢어지거든요. 근데 그 세 구성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모이게 돼요? 남원에서 다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구조가 이 최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그러면서 맨날 이제 조력자 등장해서 이제 구해주는 그런 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아홉편례 구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가 손 들어볼까? 아홉편례 구두를 내가 처음 본다. 처음 봐? 아예 자신있게 들어. 그래야 내가 생각을 하지. 처음이야? 가볍게만 얘기할게. 간단하게. 이 작품의 포인트는 뭡니까? 근데 중요해. 사실 알긴 알아야 되잖아. 이 작품은 1인칭 무슨 시점을 갖고 있어요? 관찰자 시점을 갖고 있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을 갖고 있죠. 주인공이 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만들어요? 집에 서울에다가 집을 하나 만들어요. 만드는데 거기에 너무 비싸니까 새방을 하나 둡니다. 근데 그 새방에 어떤 인물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그 인물이 이름이 뭐예요? 이름 뭐였지? 이름이 뭐예요? 권씨. 권씨가 등장해요. 권씨가 등장하는데 이 권씨의 특징이 뭘까? 이 권씨의 특징은 항상 정말 가난하고요. 정말 이제 못 배운 것처럼 보고 예절도 없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야? 항상 구두가 존나게 반짝반짝해.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해요? 이 사람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나름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된 이유가 뭐였어? 범죄자가 된 이유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위를 하다가 대기업에 다니던 대학교도 나오고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이었지만 그 시위를 하다가 얘도 잡혀가지고 서울대생이 퇴학을 당하듯이 얘도 갑자기 범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인상은 돈도 안 갚고 애들도 잘못 키우고 계획도 없고 심지어 경찰에 와가지고 범법자예요.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얘가 얘한테 뭐야? 돈 좀 빌려달래. 근데 그 돈을 빌려달라는 이유가 뭐였어요? 아내가 만삭이 돼버린 거죠. 근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왕절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지. 그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얘한테 돈을 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거절이 포인트지. 왜? 얘는 나름 무슨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 지식인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생명이 지금 죽어가는데도
거절을 한다. 이걸 뭐야? 자기의 안위가 먼저다. 그 유명한 소시민적 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뭐랑 묶어야 돼? 뭐랑 묶어야 돼? 서투른 도적이랑 묶어야 돼요. 그 할머니가 쌀 훔쳐가다가 걸리는 그 장면이랑 이 장면이랑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여태까지 부정으로 하다가 얘가 깨달음을 얻어요. 얘가 터덜터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 처음에 얘가 집에 들어올 때 뭘 줘요? 권리금을 줍니다. 보증금. 내가 월세 못 내면 까내라고. 어떻게 보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증금이 있었으니까 그래, 생명이 먼저지 라고 해서 얘가 병원에 가가지고 돈을 지불한 다음에 아내를 살리고 이제 아들도 이제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듯해가지고 이제 알려주면 되겠지?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갑자기 누가 들어와요? 도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 내놔. 근데 벌벌 떨리고요. 눈도 시뻘겋게 취행이 되는 거예요. 술 냄새도 너무 나고요. 딱 눈동자 보는 순간 누구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권씨인 걸 아는 거지. 권씨인 거. 그래갖고 이제 막 서로 권씨인을 막 얘기를 하다가 돈 한 푼 없다는 걸 알고 얘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봐봐. 원래 도적이라면 어디로 나가야 돼? 이렇게 집이 있고요. 여기 권씨네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문 밖이야. 그럼 도적이라면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나가 뭐라고 하는 거야? 나가는 문은 저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권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 이래봬도 내가 뭐하는 남자다? 대학 나온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나가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는 거지. 왜? 이 구두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얘가 아무리 못 살아도 구구두는 개 반짝반짝거렸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얘가 도적질을 하는 순간 개박살이 나는 거야. 개박살. 그래서 제목이 뭐야?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인 거야. 이제 얘가 이제 하도 안 들어오니까 다시 가봅니다. 그랬더니 구두가 쫙 있고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한 구두가 없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구두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사실 이 작품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직선과 곡선이라는 작품이 훨씬 중요한데 원래대로라면 그걸 또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작년 수능에 이분이 나왔어. 그래서 생략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죠? 자, 소설로 가볼까요? 스피드하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뭐만 좀 보여드릴 거냐면 최첨점만 좀 같이 읽어드릴게요. 최첨점. 오늘의 마지막 작품. 넌 왜 못 찾겠지? 200, 200, 200, 200. 141. 여기군. 자, 봅시다. 날짜는 어느덧 4월 보름이 되었다. 이제 알겠죠?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나 이 작품은 공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4월 보름이 되었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불은 비달겨처럼 빛났으며 바람이 불지 않아 물결 또한 잔잔했다. 이날 밤이 장차 깊어가면서 밝은 달이 강에 비치고 엷은 안개가 물에 어리었으며 뱃사공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고 물새만이 간간히 울고 있었다. 끊어. 여기까지 뭐예요? 배경 묘사예요. 아주 전형적입니다. 이 사람의 감정이 그리움이 북돋아질 수 있도록 장면을 묘사하는 것 고전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이때 문득 일본인 배 앞에서 연부라는 소리가 은은히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어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판본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일본인 노래가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행장에서 피리를 꺼내 몇 곡을 불어서 가슴속에 맺힌 회한을 풀었다. 때마침 바다와 하늘은 고요하고 구름과 안개가 거치니 애절한 간악과 그윽한 흐느낌이 피리 소리에 뒤섞여서 맑게 퍼져나갔고 이에 수많은 뱃사람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며 그들은 처연하게 앉아 피리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격분에서 머리가 고추는 사람도 피리 소리에 분을 가라앉힐 정도였다. 잠에서 깨는 이렇게 빡치잖아. 근데 너무 슬퍼 그러는 거죠. 잠시 후에 일본인 배 안에서 조선말로 칠원 절구를 읊었다. 자,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피리 소리, 세 번째 칠원 절구 시가 되겠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만나게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전형이에요. 왕자진의 피리 소리에 달마저 떨어지려고 하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만 서늘하구나. 이거 언제 거야? 과거에 서로 주고받았던 시였던 거지. 시를 읊는 소리는 처절하여 마치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 하였다. 시를 다 읊더니 그 사람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고 최척은 그 시를 듣고 감정 동그라미 쳐야겠죠. 크게 놀라서 피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다. 이를 보고 학천이 말했다.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있는가? 최척은 대답을 하고 싶었으나 목이 메고 눈물이 떨어져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최척은 기운을 차려 말했다. 조금 전에 저 방에서 들려왔던 시꾼은 바로 아내가 손수 지은 것이라네. 다른 사람들은 평생 저 시를 들어도 절대 알아채지 못할 것인데 게다가 시를 읊는 소리며 내 아내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 절로 마음이 슬퍼진 것이라네. 어떻게 내 아내가 여기까지 와서 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 야, 확신이야 의심이야? 확신이야 추측이야? 추측이겠죠. 이 결이 저번에 무슨 작품으로 등장을 합니까? 채공 감별곡이라는 구조로 등장을 합니다. 그 결을 똑같이 요번에도 내려고 한다면 이 작품이 딱 맞아요. 이 작품이. 그 다음에 이어서 온 가족이 포로로 잡혀간 일을 말하자 배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비탄해졌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맹한 장정이었죠. 그는 최척의 말을 듣더니 얼굴에 의기를 띠고 주먹으로 노를 치면서 분연히 일어나 말했죠.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오겠어. 학천이 저주하며 말했습니다. 깊은 밤에 시끄럽게 굴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까 두렵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물어봐도 늦지 않을 것에. 만약에 내신 문제라면요 여러분들 직접 묘사와 간접 묘사를 좀 중요하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직접 묘사는 뭐예요?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때려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젊고 용맹한 장정이었다. 이런 부분에서 직접 묘사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너무 깊었으니까 내일 가요. 이런 건 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인물 간접 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문학적 표현법들이기 때문에 항상 등장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 그럽시다.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고요. 동방이 밝아오자 즉시 강둑에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시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이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사람들에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오경도 어젯밤에 들려왔던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가 평소에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서 저절로 시를 읊게 되었죠. 오경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황망히 뛰어나가 최척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면서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둥글었죠.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나자 피가 흘러내요. 이거 뭡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과장법을 통해서 감정을 부각하고 있고요. 서로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요. 두 나라 뱃사람들은 저잣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했는데 처음에는 다만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만 알았는데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마다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고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했다. 최척은 오경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어 말했다. 산속에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아버님과 장모님은 어떻게 됐소? 날이 어두워서 배에 오른 데다가 정신이 없어 서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만날까 안 만날까? 다시 만나게 됩니다. 조선 땅에서.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여 눈물을 닦지 않을 리가 없었다. 학천은 도누를 만나 백금 세 덩이를 주고 오경을 사서 데려오려고 했다. 학천은 누구의 조력자예요? 학천은 이 최척의 조력자고요. 도누는 이 오경의 조력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누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네요.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4년이 됐는데 그의 단정하고 고운 마음씨를 사랑하여 친자집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침식을 함께하는 듯 잠시도 떨어진 적이 없으나 밑줄 5개예요. 지금까지 그가 아난네인 것을 몰랐습니다. 여기서 남장모 대표가 등장을 하죠. 남자인 줄 여자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중요해. 그죠? 오늘 이런 일을 직접 겪고 보니 이는 천지신명이 감동할 일입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무디기는 하지만 진실로 목석은 아닙니다. 어떤데 그를 팔아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도누는 즉시 은자 열량을 꺼내서 전별금, 이별하는 퇴직금으로 주면서 말했습니다. 4년을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별하게 되니 슬픈 마음이 가슴이 저리요. 온갖 고생 끝에 남아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것은 기이한 일이고 세상에는 없던 일일 것이요. 내가 그대를 막는다면 하늘이 나를 미워할 것이니 사우여 잘 가시게. 오경은 손을 들어 감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인물이죠. 일찍이 주인 영감께서 보호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오다가 뜻밖의 난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이미 끝없이 많기만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금까지 주시니 진실로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최척이 오경과 함께 본배로 돌아오자 이웃배 이들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연일 끊이지 않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금은과 비단을 주기도 했고요. 학천은 집으로 돌아와 별도로 방 하나를 깨끗이 청소하고 최척과 오경을 그곳에 살게 했다. 이거 장소 어디예요? 베트남이죠. 베트남에서 지금 살게 되는 거예요. 최척은 이미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바랄 게 없었고 그러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의탁해 살아가고 있던 터라 사방을 둘러보아도 친척 하나 없었고요. 항상 늙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 생각에 예를 들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이제 조선에서 만나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마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어린 아들은 이제 어디서 만나게 돼요? 아까 전쟁터에서 만난다고 했었죠. 다시 헤어졌을 때. 그리고 최척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묵묵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얘가 이제 터지게 되는 거예요. 얘가 터지게 되고 얘를 만나게 되고 다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번에 드리는 과제물 역시도 여기가 거의 메인이에요. 여기가 거의 메인이라서 여기에 앞뒤를 조금 차분하게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좀 애매하네요. 문제 잠깐만 가볍게만 볼까요? 문제 가볍게만 보겠습니다. 그죠? 1번 봐봐.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제발 결국은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서술자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척점 같은 경우는 전자작가 시점, 그죠? 나 같은 경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4번 풍경을 묘사하며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며 요거 외워두세요. 되게 많이 나와요. 고전소설의 풍경 묘사. 그리고 그 풍경 묘사는 왜 하는 거예요? 화자의 감정을, 인물의 감정을 부각하기 위해서 조응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B는 이제 인물의 상황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었다. 뭐야? 졸렬했다. 이런 결들이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다. 이런 거. 2번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 봐봐. 이것도 뭐예요? 정보의 인지성이에요. 아, 부인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권씨인지 아닌지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인 거죠. 하지만 뭐는 아니다. 확신은 아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3번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3번 같은 게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얘기죠. 1번 두홍은 최척의 사용에 감동하여 오경을 만나 최척의 소식을 전한다. 벌써 틀렸네. 뭐예요? 말리죠. 그러지 말고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라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1번 끝났네.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 고전 소설 설명하면서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뭐야? 행위의 인과.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답은 5번이죠?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거 무슨 발화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수습하기 위한 발화인 거지 뭐는 아닙니까? 설득하려는 시도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5번 별 5개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뭐가 되게 중요했어요? 공간감이 되게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원, 일본, 안남, 중국, 안남, 남원 이렇게 크게 5가지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안남이라는 베트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5번 볼까요? 최척과 오경이 학천과 함께 남원으로 귀향하는 장면은 당대인의 소망을 대변하는군. 어디가 안 돼요? 학천과 함께 남원으로 귀향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 아직도 어디예요? 아직도 지금 안남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나중에 전쟁 터지고 각자 찢어졌다가 각자 어디로 옵니까? 남원으로 오는 구조지. 이렇게 학천과 함께 돌아가는 곳은 남원이 아니다. 이런 구조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왜 좋은 문제냐면 공간 중요하죠. 인물관계 중요하죠. 시간감 중요하죠. 결말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제발
아 진짜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의 그 팩트 체크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생각하시면서 정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정돈 해봅시다. 과제 정돈 해볼게요. 1번